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4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44회 문제 풀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44회 문제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합격률도 64.3%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선지를 분석해 보니까 답을 찾는 데에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선지 구성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중급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중급에서 나오는 선지들이 대거 이 초급 시험에서 선지로 구성이 되어서 문제 풀 때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초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중급 시험에도 도전해야겠기에 제가 오늘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신이 이제 선지 분석하면서 틀린 부분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체험전에서 볼 수 있는 유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신석기 시대 체험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서 곡식을 갈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돌과 갈판,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이 되겠고요.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을 저장했구나 라는 거, 역시 신석기 시대 유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움집도 보이지요. 움집도 역시 신석기 시대의 그런 주거의 형태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신석기 시대의 또 다른 유물 한번 골라볼까요? 1번에 나와 있네요. 가락바퀴. 가락바퀴에서 실을 뽑아서 그것을 뼈바늘에 꿰어서 옷을 지어 입었다. 또 그물을 제작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호우명 그릇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호우명 그릇 아래에는 광개토대왕 관련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에게 제사할 때 썼던 그릇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그릇이 발견된 건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의 호총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호우명 그릇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그 고분 이름을 호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신라에서 발견이 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무랑 시기에, 신라 내무랑 시기에 왜가 자꾸 신라를 공격해 오자 내무랑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또 그다음 보병 5만의 군사를 보내어서 왜군을 격퇴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고구려가 신라에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것과 관련된 유물이 호우명 그릇이다라는 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농경문 청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농경무늬가 새겨진 청동기,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마인물형 토기, 이것도 좀 낯선 사료일 수 있어요. 기마인물형,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인물형 토기는 신라의 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신석기 시대 1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사람들이 6마을에 살고 있었대요. 한 마을의 촌장이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흰 말과 큰 알을 발견하였는데요. 알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사로국의 첫 번째 왕인 박역거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박역거세가 건국한 나라 신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볼게요. 위례성을 도읍으로 하였다. 이것은 백제 이야기죠. 백제가 위례성을 도읍으로 이제 건국이 되었고 수도가 천도가 되었는데 나중에 위례성에서 우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했고 나중에 사비, 오늘날 부여 지역으로 또 천도하게 된다라는 거. 위례성, 웅진, 사비의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서옥제는 이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여자 집 뒤에 작은 서옥을 지어놓고 여기에 이제 남자가 와서 아이들이 장성할 시기까지 거기에서 여자 집에 일을 해주면서 사는 그런 혼인 풍습이었죠. 고구려의 제도가 되겠고요. 제천 행사인 무천이 열렸다라고 나오는데요. 무천은 동해의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해의 무천 행사.
제천 행사, 무천, 10월에 열렸던 제천 행사고요. 그 다음에 화백회의라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가 되겠네요.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와 관련된 문제, 선지는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나라를 세운 단군 왕검이 여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져 참성단이 나와 있죠. 강화도 이제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 여기서 제사를 지냈고요. 이 나라는 중국의 항과 한반도의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어.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 단군 왕검이 건국했고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던 나라가 고조선이죠. 그럼 고조선에 대한 설명 골라볼까요? 8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정답 1번에 있네요. 고조선의 법률 8조법. 그다음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철이 많이 생산되었던 지역은 변안 지역이고요. 이 변안 지역에서부터 이제 가야가 또 성립되게 되지요. 그래서 변안 가야에서 모두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건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어린 며느리를 맞는 제도였어요. 이것은 옥저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며느리는 옥을 좋아해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옥을 좋아해.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이다라는 거.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신라 승려인 이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누구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신라의 승려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원효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연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미타신앙이라고도 해요. 아미타신앙. 정토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토신앙, 정토종이라고도 하지요. 정토신앙.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라는 거. 의천진울 해심이 나오는데요. 의천진울 해심은 모두 다 고려시대의 승려입니다. 그 초급에서는 이렇게 막 해심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많이 출제가 되진 않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의천인 천태종을 창시했어요. 천태종. 고려시대의 승려로서 교종과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의 통합을 중시하는 게 천태종인데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게 천태종이고요.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합니다. 조계종. 이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이것은 선종 중심의 통합이고 이것은 교종 중심의 통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해심은 진울의 제자였어요. 해심이 주장한 건 유불일치설입니다. 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하나이다. 그 근본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이 내용들. 중급에서는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미리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효하고 의상은 신라시대의 승려이고요. 원효, 의상, 그 다음에 해초까지는 신라시대의 승려, 그 다음에 의천, 진울, 해심은 고려시대의 승려이다라는 것도 구분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날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세시풍속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날은 불을 금하고 음식을 차게 먹었대요. 찬 음식을 먹었다, 한식이 되겠지요. 찰한 먹을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얘기하는 건데 또한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여겨서 조상의 묘를 찾아서 돌보고 제사를 지냈대요. 성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4대 명절 중에 하나로 이것이 중시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양력 4월 한 5일경이 됩니다. 4월 5일경 동지로부터 여기 있는 동지로부터 약 105일이 지난 시점이 이제 한식으로 이제 지냈는데 한식이라는 명절로 지냈는데요. 주로 이제 양력 4월 5일경 정도 되니까 식목일 그 전후의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찬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오 한번 볼까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그네를 탄다거나 아니면 씨름을 한다거나 창포물에 머리 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동지는 양력으로 하면 12월 23일이나 24일경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지라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을 동지라고 하고요. 이때 붉은 팥죽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귀신들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붉은색 팥죽을 먹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칠석은 음력으로 7월 7일이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직녀성을 보면서 여성들이 바느질 잘하게 해주세요. 길쌈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비는 그런 걸교라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길쌈이나 바느질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이 비석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이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대요. 이 왕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는데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그럼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 골라볼까요? 신라의 요청으로 왜를 격퇴했어요 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앞에서 문제 풀면서 1번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호명 그릇 설명하면서 이 부분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무랑 시기에 신라의 요청으로 왜군이 신라를 공격해오자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광개토 대왕이 이를 물리쳐줬다라는 거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왕은 백제의 성왕이 되겠습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또 사비 지역으로 천도한 왕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힘썼던 왕, 백제의 성왕이 되겠고요. 불교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라고 나왔는데, 삼국의 불교 수용 시기, 공인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구려 시기는 소수림왕 때,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수용이 되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되어서 공인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불교가 공인된 건 법흥왕 때죠.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라는 거, 이 세 왕들, 불교를 공인한 왕들 각각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던 왕은 신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원래 화랑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국가적인 인재로,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던 것이 진흥왕 시기 때의 일이었어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김춘추가 나와 있고요. 고구려의 왕 보장왕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 김춘추가 보장왕을 찾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백제가 우리 신라를 침략했대요. 대왕의 도움을 얻어서 백제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백제를 물리칠 텐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구려에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중령 이북의 땅은 본래 우리의 것이니 그곳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보내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연개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한강유역을 차지한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강유역 차지 순서는 백고신 순서입니다. 백고무신신고 한강유역 차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백고무신신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거.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서대로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신라가 그 한강유역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유역을 신라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연합을 해서 그 한강유역을 뺐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백제 뒤통수를 때리죠. 백제를 배신하고 신라 혼자서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백제가 화가 나서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의자왕 시기에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개의 주요 성들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자 신라가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되겠지요. 그래서 고구려에 도움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제발 우리 좀 도와서 백제를 공격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구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니네가 우리 땅 빼앗았잖아. 니네가 빼앗았던 그 중령 이북 땅의 영토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신라는 고구려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당나라로 넘어가서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을 거쳐서 삼국을 통일한다라는 그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의자왕이 즉위한 다음에 이 의자왕 때 신라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매소송 전투는 나당 전쟁입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한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나당 전쟁. 그러니까 그 사이의 일이 되겠지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아 이거 불국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경주 토암산에 위치한 이곳은 1995년 석굴암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이상세계를 지상에 건설하고자 했던, 그래서 불국토의 그 염원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라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불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죠.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금산사라는 것은 뭘로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절인데 견훤이 이곳에 유폐가 되었었죠. 견훤의 아들 신검에 의해서 이곳에 유폐가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석사는 영주에 있는 절입니다. 이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신라 의상대사가 만든 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덕사는 충청도에 있는 이제 절인데요. 수덕사는 그 수덕사에 있는 대웅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물, 이 목조 건축물인데 고려시대 오래된 건축물 중에,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예요. 밑줄은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나는 백제의 이왕의 무덤을 지키는 석수야. 여기 석수가 나왔죠. 석수는 무덤을 지키는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만들어졌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벽돌 무덤, 백제의 무령왕릉이 되겠죠. 무령왕릉. 그러면 무령왕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낸 것은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이것은 영양왕 때의 일이 되겠고요. 고구려, 몰라도 영양왕이라는 거 좀 어렵지요. 몰라도 이게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 무령왕은 백제의 왕이잖아요. 백제.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겼다. 평양성으로 옮긴 왕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지요.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거. 이게 무령왕의 업적이 되겠네요.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거. 진대법을 처음으로 실시한 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고국천왕. 고구려의 왕이에요. 이것은 빈민구제 제도예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 곡식이 이듬해 봄이나 여름이 되면 뚝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빈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춘대 추납 제도로 가을철에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철에 농사짓고 갚으라는 제도예요. 진대법 제도 고국천왕 때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건데요. 연꽃무늬 수막새가 나와 있고요. 발에 석등이 나와 있습니다. 즉 발해의 문화유산을 물어보고 있네요. 발해의 문화유산으로 들어갈 만한 거. 연꽃무늬 수막새는 기와 끝에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동대향로는 백제의 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불병저상, 두 명의 부처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거, 이게 발해의 문화유산이죠. 정답은 2번. 금관총의 금관, 이거는 신라 금관총에서 나온 거니까 신라의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철제 판가복과 투구는 철로 유명했던 가야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후삼국 통일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은 글자 앞머리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백고고송발공고 견신백통 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백고고송 발공고 견신백통 해서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후백제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견훤에 의해서 후백제가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궁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예가 포악한 정치를 일삼자 궁예를 내쫓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송악으로 도읍을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위쪽에 있었던 발해가 이때 멸망하게 되고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산전투, 고창전투를 겪게 되지요. 공산전투, 고창전투는 후백제와 그다음에 고려가 싸운 전투예요. 여기서는 후백제가 승리하고 여기서는 고려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견훤이 항복하게 돼요. 견훤이 항복하게 되는데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고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신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신라가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고려의 나라를 그냥 바치게 되고요. 투항하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였어요. 후백제군과 고려군이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데 후백제가 멸망한 전투는 1,2천 전투라는 것이에요. 1,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다라는 이 순서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고, 고송, 발공고, 견신백통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올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후백제 멸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고창전투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신라가 항복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면 고창전투, 그 다음에 신라 항복, 후백제 멸망, 나다 가의 순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후삼국 통일 과정은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백고, 고송, 발공고, 견신백통 이 두 문자를 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고려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고려시대예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대요. 어디입니까?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병난도 찾으라는 것이고요. 당항성, 울산항, 청해진 이 모든 그 항구는 통일신라 시대의 무역항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무역항이 당항성, 울산항, 청해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청해진은 장보고가 여기를 무역 거점으로 삼아서 해상 무역을 전개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지요. 다음 13번입니다. 가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왕은 고려를 세운 이 인물이 묻힌 현능이래요. 그는 호족을 포용하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라고 나왔죠. 고려를 건국한 인물 태조 왕건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조 왕건. 그럼 태조 왕건의 업적 한번 골라볼까요? 훈요 10조를 남겼다. 정답 1번에 있네요.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훈이었어요. 훈요 10조 태조 왕건의 업적이고요. 한양의 도읍을 정한 것은 조선시대를 건국한 인물이죠. 조선을 건국한 인물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한양의 도읍을 정했고요. 노비양건법을 실시한 건 고려 광종이 되겠습니다. 고려 광종. 노비양건법은 여기 밑에 전민변정도감과 비슷한데요.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시기에 원간섭기 그 이후에 그 원간섭기 시기인 공민왕 시기에 만들어졌는데요. 노비양건법은 호족들에게 불법적으로 이제 노비가 된 사람들, 원래는 양인이었는데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그들을 노비로 삼았던 사람들을 검수를 해서 다시 양인으로 환원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는 제도고요. 전민변정도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빼앗은 토지, 그 다음에 권문세족들이 일반 양민들을 노비로 이렇게 했는데 노비로 이렇게 끌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환원시켜주고 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원래대로 환원시켜주는 거. 그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좀 성격이 비슷하지요. 노비양건법은 고려 광종 때 실시가 되었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공민왕 때 실시된 제도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서희 동상이 나와 있습니다. 서희.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막아낸 그분 맞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서 라고 들어가면 되겠지요. 서희가 거란 1차 침입 시기에 싸우지 않고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강동 육주를 획득했어 라는 거 들어가면 되겠고요. 동북 구성을 쌓았던 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누굴 정벌했습니까? 여진을 정벌했죠. 여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진을 정벌한 후에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개척했어 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조선 세종 때 일입니다. 조선 세종 때 사군의 최윤덕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 육진에 김종서를 파견해서 여진을 또 내쫓고 우리 영토를 이렇게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국경선이 이때 확립이 되게 됩니다. 세종 때 일이고요. 그다음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어. 앞에서 나왔던 공민왕 때 일이에요.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예요. 가에 해당하는 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국보 제86호인 땡땡을 기념하는 메달이 출시되었대요. 이 탑은 고려시대 원나라 탑의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고려 말이 되겠네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1층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고려 말에 원나라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영향을 준 탑이 또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조 시기에 만들어졌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이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똑같아요. 쌍둥이 탑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나왔는데요. 탑이 나오면 이게 어느 시기의 탑이라는 거 매칭할 수 있어야 돼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 되겠고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 전기의 탑이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 이것은 고려 후기의 탑이 될 수 있겠죠. 고려 후기. 이건 고려 전기의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의 탑의 양식의 특징은 이렇게 각이 많고 층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각, 다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8각, 9층. 각이 많고 층이 많다라는 거. 그다음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역시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경상북도 군위군 인각사에서 인각사라는 절에서 만들어졌대요. 알게 된 내용을 보니까 고려 승려 이련이 저술했다라고 나오고요. 불교 관련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군위 인각사에서 이련이 저술한 책 삼국 유사가 되겠지요. 어디 있나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군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실려 있는 책이고요. 불교 관련된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때 광해군 때 이제 허준이 썼던 의학 서적이 되겠고요. 삼국 사기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썼던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 사기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되었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죠. 그러니까 금속 활자로 찍어낸 그런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가장 오래되었어요.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지금 이것은 저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제 보관 중입니다. 다음 17번 문제예요.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 세종이 되겠지요.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나오고 있죠. 세종 때의 업적 한번 골라볼까요? 규장각을 설치했던 거, 왕실의 도서관 역할을 했죠. 왕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구 역할도 했습니다. 정조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농사직서를 편찬했다.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세종 때 중국의 농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사책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농사직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경국대전을 완성한 시기는 경국대전 법전이죠.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거 간도 지역이 이제 중국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간에서 그렇게 좀 그 영토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살기도 했었는데 청나라가 그것이 청의 영토이다라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거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우리나라 영토를 확정지었죠. 서쪽으로는 압록강까지, 동쪽으로는 토문강까지. 여기를 보면 좀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이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우리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까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토문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간도 지역이 우리 지역이다라는 걸 밝힌 것이에요. 여기 간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청나라가 나중에 이 비석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만강을 토문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니네 영토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여기까지니까 여기 간도 지역은 청의 영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도 지역을 놓고 분쟁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1909년에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 지역을 간도 지역을 청나라의 영토로 넘겨주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시기는 숙종 때의 일이에요. 숙종 때. 다음 18번 밑줄 그은 나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나는 이곳에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했어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렸대요. 여기서 율곡이이를 낳았어요. 율곡이이의 어머니를 고르라는 거죠. 신사임당입니다. 강릉 오죽헌에서 있었던 일이죠. 신사임당. 농계는요.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진주 촉성로에서 왜군의 적장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내린 그런 의기가 되겠죠. 의로운 기녀가 되겠고요. 김만덕은 제주도가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을 때 자기 재산을 쌀로 이제 팔아서 그 빈민들을 구제하고 제주도민들을 구했던 제주도 상인 김만덕이라는 여성을 기억하시고요. 허난설허는 허균의 누이입니다.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예요.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적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 위기에 빠지자 인조와 신하들이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되었대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사건 병자호란 때의 일이죠.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정묘호란이 있었죠. 정묘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온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고 돌아갔는데 그 후금이 이제 세력을 키워서 국호를 청으로 바꾼 다음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사건이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여기서 뭐 45일 정도 이제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청의 군사력을 우리 이기지 못하고 나와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이 되겠고요. 삼포회란은 중종 때 일이에요. 자, 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삼포회란은 중종 때 삼포 지역에서 세 개의 항구에서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적으로 열어준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외인들이 변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방비하기 위해서 비변사라는 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삼포회란 이후에 비변사라는 기구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신미양요는 1871년에 그 전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있었죠.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모노가 우리나라와 통상수교를 요구하면서 오게 되자 우리가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되죠. 그 배에. 결국 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관련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이 문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개정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교과서. 역시 이번 시험도 개정교과서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험이었어요. 빙어각 이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빙어각 이씨라는 여성이 당시 가정살림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저술하게 되었대요. 한글로 저술했는데 이 책에는 조리법이나 농사법이나 태교와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바로 규합총서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성 실학자인 빙어각 이씨가 쓴 그런 생활 경제와 관련된 그런 백과사전 유의 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징비록은 유성룡이 썼지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훗날 환란이 없도록 삼가고 조심한다라는 의미로 징비록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요. 난중일기는 그 전란 중에 임진왜란 중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런 일기가 되겠고요.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그런 과정 중에 썼던 자서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경복궁, 조선 궁궐을 거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조선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경복궁의 정문 무엇인가요? 광화문이죠. 맞고요. 두 번째, 왕과 신하가 함께 나랏일을 보는 장소, 여기가 어딘가요? 경복궁의 근정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사신들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 이게 세 번째 장소 여기인데요. 어딘가요? 이렇게 연못 근처에 있는 이곳은 바로 경회루가 되겠습니다. 경회루. 그래서 여기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종묘는 경복궁 밖에 있죠. 이쪽 이제 경복궁이 있으면 이 바깥쪽에 경복궁에서 봤을 때 왼쪽이에요. 경복궁에서 봤을 때 이쪽이겠죠. 여기 종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측편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사직단.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이 되겠고요. 종묘는 왕과 그 다음에 역대 왕들, 그 다음에 역대 왕비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그래서 종묘와 사직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균관도 있는데요. 성균관은 한 이쪽에 있습니다. 이 뒤쪽에 성균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 성균관이죠. 석조전은 어디에 있나요? 석조전은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궁에 있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조전이 있다라는 거. 덕수궁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2번. 단계별로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용어 한번 찾아보래요. 조선시대에 가난한 농민들을 도와주는 제도래요. 빈민을 구휼하는 제도이고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했던 제도래요. 제가 앞에서 진대법을 얘기했습니다. 고구려 시대 진대법, 고국천왕 때 실시가 된 진대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왜냐면 봄철이나 여름철에 이제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때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추수하면 갚게끔 했던 제도예요. 이것을 춘대 추납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봄에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게끔 했던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빈민을 구제해주고 있다라는 거. 빈민 구제 목적이었다라는 거. 점차 그런데 강제로 빌려줍니다. 이자를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이렇게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와 더불어서 받는 제도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문란해져서 이자를 굉장히 고리대로 받는 거예요. 높은 이자로 받자 농민들이 빌려가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자 강제로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것이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이 진대법이 쭉 이어지다가 어떤 이름들로 이어지냐면요. 진대법이 있었다가 그다음 고려시대 흑창, 또 고려시대 의창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 조선시대의 환곡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이제 사창제로 이름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환곡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환곡제, 고리대. 이런 고리대, 비싼 이자가 문제였다라는 거, 강제로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공납이라는 것은 특산물을 납부하는 제도였고요. 군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옷감이나 이런 포들을 납부하는 제도였어요. 책화는 이거는 저기 우리 앞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동해의 풍습이었죠.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소나 말, 노비로 변상하는 제도가 동해의 풍습 책화였습니다. 다음 23번 문제예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농가리라는 김홍도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서민 생활을 소재로 한 풍속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는데요. 김홍도가 그렸던 그 풍속화 어느 시기입니까? 조선 후기 때의 이야기죠.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인데요. 그럼 조선 후기 때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볼게요. 팔관회가 크게 열렸어요. 팔관회는 불교와 또 여러 종교, 뭐 이런 산천이나 그다음에 뭐 신
왕이나 그다음 태조 왕건이나 여러 이런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팔관위가 크게 열렸던 시기는 고려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후 천축국전이 저술이 된 거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네요. 통일신라 시대 때 해초라는 스님이 저기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례하고 온 다음에 쓴 책이 왕후 천축국전이고요. 팔만대장경이 목판으로 제작이 된 건 몽골 침입 시기에 고려에서 몽골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고자 만든 것이었죠. 그다음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라는 거. 한글 소설 조선 후기의 그런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널리 퍼지게 되자 이것을 돈을 받고 읽어주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전기수라고 얘기해요. 돈을 받고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기출이 되었어요. 전기수도.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는 건데요. 강화도 문화유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있죠. 한양 안에 도성 안에 내규장각이 있고요. 정조 때 만들어졌죠. 바깥에 외규장각이 있었어요. 강화도 지역에. 정족산성은 병인양요 때 양헌수 부대가 이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여기서 활약을 했다라는 거.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역시 강화도에 있는 산성이 되겠고요. 문무대왕릉 이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앞바다에 있죠. 이건 경주 근처에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부근리 고인돌, 강화도에 부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근리라는 마을에 고인돌, 이것도 역시 강화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네요. 다음 25번 문제.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지금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기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3점짜리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고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고종이 즉위할 때 고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여서 12살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의 친아빠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10년 동안 섭정을 하게 돼요.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3년부터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가시기에 볼 수 있는 거 한번 골라볼까요? 홍경래의 난이 나왔는데요. 홍경래의 난은 고종 더 앞에 있는 순조 때 일어난 난이에요. 1811년 순조 때 일어난 난이고요. 그 다음에 척화비 이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와 또 세도 정치에 대한 그런 문란함 이런 것들 때문에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에서 일으킨 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 지역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척합이 건립된 건 이거는 흥선대원군 시기 맞죠. 흥선대원군 시기에 신미양요 이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은 이후에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했습니다. 서양 세력이 침범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의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화의를 배척하는 척화비를 건립하는 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담은 흥선대원군 시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1871년 일이에요. 1871년. 그러니까 정답 2번이 이 안에 들어갈 내용 맞네요.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은 이거는 조선 건국 바로 이전 사건이죠. 고려 말에 1388년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94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훨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 안에 일어난 일은 척합이 건립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26번. 가에 해당하는 가상 우표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근대 우편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나왔죠.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데 1984년에 발행이 되어대요. 그러니까 100주년이니까 188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지요. 이 1884년에 근대적인 우편제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정총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을미개혁 때 다시 이제 이것이 다시 열어지게 되는데요. 우정총국 근대적인 우편제도 업무를 담당했던 우정총국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 있는 사건은 갑신정변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진 병원. 그 다음에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에요. 극장. 그 다음에 환구단은 대한제국 수립 시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재단입니다. 제사. 그게 이제 환구단이 되겠고요. 이 근대적인 우편제도와 관련 있는 건 우정총국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7번. 이 학교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이 학교는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학교래요. 여성에게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크랜튼 그 선교사가 세웠던 학교 이화학당이 될 수 있겠네요. 여성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 오산학교는 신민회의 일원이었던 이승훈 선생이 저기 정주 지역에 만든 학교고요. 배재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다라는 거. 유경공원은 정부에서 만든 학교이죠. 정부에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근대적인 그런 공립교육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재를 육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이나 외국어 이런 것들을 교육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예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가 봅시다. 이 문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개정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정교과서에 그런 새로 바뀐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북과 총으로 독립을 외치다라고 나왔습니다. 의병가 8편을 만들어서 의병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의병가 8편을 만들었대요. 지었대요. 그 노래들을 지었대요. 윤희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 의병 여성 운동 지도자가 이 윤희순입니다. 중국으로 망명해서 항일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항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학당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항일 투쟁을 위해서 조선 독립단을 조직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여성 의병 지도자가 될 수 있겠네요. 윤희순 기억하시고 권기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예요. 여류 비행사이고 역시 송죽회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잘 알 거예요.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김마리아 이 여사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또 펼쳤던 인물이 김마리아라는 인물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29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진주농민봉기 수습을 위해서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대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파견된 인물이고요. 서양 세력과 통상을 주장했습니다. 통상개화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과 수교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실학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실학에서부터 그다음에 통상개화론, 그다음에 개화사상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바로 박규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개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박규수 통상개화론자. 김홍집이라는 인물은 온건개화파였죠. 온건개화파. 김홍집은 수신사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기도 했고요. 나중에 군국기무처 그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 갑오개혁 때 그 내각을 김홍집 중심의 내각을 만들어서 군국기무처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신돌석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을사 의병 때 평민 출신. 이름도 참 좀 평민틱합니다. 돌석씨 신돌석 의병장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고요. 최익현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인데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그 시기 전후로 해서 개항 반대론을 펼쳤던 인물이죠. 개항하면 안 됩니다라는 개항 불가론을 펼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을사의병 때 또 활약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어제 대군주 폐하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나라
황제가 처소로 옮긴 사건 아관파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간섭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일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96년에 러시아 공간으로 고종 황제가 피신한 사건 아관파천 묻고 있는 거죠.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죠. 이 궁궐 안에서 경복궁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고, 이때는 황제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황제는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왕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다음에 아관파천 이후에 1년 이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황제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제 황제는 아니었어요. 정답은 3번. 갑신정변은 1884년에 급진개화파 세력이 추구했던 정변이었죠. 근대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킨 거고, 앞에서 나왔던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실패했고요. 갑오개혁은 그 10년 뒤에 1894년에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근대화를 추구했던 그런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을사늑약은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래서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요. 통감부를 설치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보는 일제의 경제수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땅을 측량하고 있네.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값싼 한국 땅을 사서 나도 이제 지주가 되었어. 일본인 대지주가 증가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일제 강점이 시작이 되고 1910년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하고 난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이 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조선총독부에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그대로 조선총독부에서 몰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고된 토지에는 세금을 매겨서 이 토지세를 비싸게 받아가고, 신고가 되지 않은 땅은 다 몰수해서 일본 회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그걸 넘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것을 일본인들에게 아주 값싸게 헐값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인 지주, 즉 지주는 땅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인 지주가 많이 양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땅의 주인이 일본인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 농민들은 어떻게 되었냐? 땅을 뺏기고 일본인 지주 밑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이런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910년대 일제의 토지수탈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토지를 몰수해 가고, 또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소작농을 전락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계발급은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시기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요. 양전사업이라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라는 것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입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를 발급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건 대한제국 시기의 일이고요. 농지개혁법이 추진된 건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이에요.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거 1920년대에 일제의 경제수탈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산미 증식, 미국의 생산량을 증산시킨다라는 거예요. 증식시킨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에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당시 쌀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자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에 수탈해 가려고 했던 이런 정책들이 펼쳐졌던 시기가 1920년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10년대의 경제수탈 정책, 토지조사 사업이나 회사령, 신고제, 그러니까 허가제로 실시가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20년대 산미증식계획, 30년대에는 그런 우리나라의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수탈하려고 했었던 국가 총동원령을 실시해가지고 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다 수탈해 가려고 했던 것이 30년대 이후이다라는 거 각각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김구 이동영이라는 인물이 나왔군요. 상하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대요.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 이렇게 상권 분립이 이루어졌고 교통국이나 연통제라는 이렇게 통신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 비상연락 조직망 같은 거, 구미위원부는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설치한 부서가 되겠죠. 독립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군 자금을 모금하려고 했었던 거. 다 뭐 얘기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이었던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타협적인 인물들 빼고, 타협적이라는 것은 일본의 자치를 인정받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자치, 스스로 다스리자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빼고 비타협적,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한 그런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좌우 합작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졌죠. 아관 파천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긴 사건 이후에 독립협회가 서재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이 되자마자 바로 만들어졌는데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1944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었어요. 여운형 중심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조선의 건국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치안 유지 이런 역할들을 담당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밑줄 긋은 이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살림은 우리 것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이 표를 내걸고 시작한 운동 무엇인가요?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토산품, 우리의 토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 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거. 바로 물산장려 운동. 1920년대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물산, 조선 물산을 사용하자, 장려하자라는 운동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에 일어난 거죠. 박정희 정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운동이었나요? 주로 이제 범국민적인 지역적인 그런 개발 운동이었어요. 지역 사회를 개발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금모기 운동은 1998년에 누구 정부 때였나요? 김대중 정부 때. 1997년 김영삼 정부 그 말기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제 그런 빌린 그런 외환 위기 체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외환을 많이 빌렸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것에서 이제 그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극복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은 1931년 동아일보에서 추진한 운동인데요. 분화로드,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개몽시키자라는 농촌 개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것과 관련된 운동은 우리 물산을 사용하자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네요. 다음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백정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폐지하라라고 나왔는데요. 백정은 도축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 돼지 같은 거 잡는 그런 도축업자들을 백정이라고 하는데요.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하라라고 하면서 이것 창립 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사회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가 갑오개혁으로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되는데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선 형평사 주도로 1923년에 형평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형평운동.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에 이제 반대하면서 차별을 철폐하라라고 하면서 형평운동, 형평이라는 것은 백정들이 사용한 저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평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조선 형평사 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이런 것들은 애국 계몽운동 단체죠.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일본이 우리나라 안 쓰는 땅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쓰는 그 황무지들 자기들이 개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것을 반대해서 저지시켰던 단체가 보안회가 되겠고요. 대한자강회는 고종 황제 퇴위를 반대했던 그런 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구실로 고종 황제를 일제가 강제로 퇴위시키려고 하자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되겠고요. 의열단은 1919년에 만주에서 김원봉이 만들어진 항일 무장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수탈 기관들을 폭파하고 또 주요 인물들, 그런 주요 고관들을 식민지와 관련된 주요 고관들, 일제의 주요 고관들을 암살하고 했던 단체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의 활약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건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4번이 되겠고요. 다음,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보래요. 순서 묻는 문제를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윤봉길이 훈커우 공원에서 의거한 것은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었어요. 이것은 1932년의 일이었고요. 32년에 저기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이제 폭탄을 던져서 의거 활동에 성과를 거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김좌진이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1920년이 되겠습니다. 이회영이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거, 이회영은 신민회의 단원이었죠.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거 1911년의 일이에요. 순서대로 배열해보면 신민회가 있었던 신민회 출신이었던 이회영이 저기 만주 지역에 서간도 지역에 신흥 강습소, 이것이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되게 되지요. 이거 설립한 게 가장 먼저고 20년대 우리 독립군들의 이런 투쟁이 있었고 30년대에 한인 애국단의 투쟁이 있었다라는 그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가상 포스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인물이에요. 민족의 슬픔과 애환을 담은 1926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는데요.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은 나운조가 되겠습니다. 방정환은 1920년대에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고요. 천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제 어린이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고요. 윤동주는 윤동주와 이육사 둘 다 저항 시인이죠. 일제에 저항했던 시를 썼던 그런 저항 시인들이 되겠습니다. 윤동주는 뭐 별해는 밤이나 서시, 이육사는 광야라는 시를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려고 했던 그런 문학인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예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을지문덕정 그리고 조선사 영고초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 인물인데요. 이 책을 저술한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제 침략을 비판하고 우리 민족적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지문덕정 우리나라 영웅들의 그런 기록들을 쓰기도 했고요. 조선사 영고초, 조선의 고대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역사책들을 썼던 인물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백남훈이라는 인물 좀 낯설 수 있어요. 사회경제사학을 했던 인물이에요.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 또 조선봉건사회 경제사 이런 책들을 쓰기도 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사회경제사학을 했던 인물입니다. 안창호는 흥사단. 이거는 이제 초급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이라는 민족운동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동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인물이에요.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다음 38번 문제, 가상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라네. 재헌국회의원,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1대 국회의원들 처음으로 선거라는 것을 해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이루어졌던 시기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50총선거 언제입니까? 연표에서 골라보면 다가 되겠네요. 광복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을 위해서, 아직 정부 수립이 안 이루어졌어요. 50총선거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번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인천 지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상륙작전이 전개되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군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너럴 셔모노 미국 상선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와서 통상을 요구했죠? 평양으로 왔습니다. 대동강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난 거 평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양 관민들이 제너럴 셔모노를 격추시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에 타서 이것이 침몰하게 되자 이 사건을 빌미로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93년에 엑스포가 열린 곳은 어딘가요? 대전이죠. 대전 엑스포. 그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나라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아봅시다 라는 거. 대구에서 서상돈, 그 다음에 김광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연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저희 모두는 이 인물과 관련된 단어의 조회수를 검색해 봤는데 한번 볼게요. 햇볕 정책.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인물이고요. IMF 구제금융을 졸업시킨 인물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죠. 누구입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그런 주요 정책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4회 초급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선지 중에 좀 까다로운 선지들도 보였을 겁니다. 중급에서 다루는 그런 용어들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요. 틀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오답 확인 꼼꼼하게 해두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개정교과의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정교과서의 내용을 초급에선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문제에 임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리 교재의 기출 외정과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능검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엠베스트에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베스트와 그리고 초등 엘리하이 사이트에서 중급과 초급 강의,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강의 들어보신다면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